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상승한 종목이 3위라면 하락한 종목이 5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군들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였죠.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4사가 모두 다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 조선주들 꾸준히 순항할 수 있을지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지난주였나요? 이 지지난주 내일장 한판 승부로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주 만에 저희가 조선주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탄력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 좀 돋보였어요.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조선주의 상승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다. 그것도 강력한 부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선주, 건설주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월 단위로 한 70조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한 10개월, 19개월인가요? 18, 19개월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심리적이나 또 실제로 선사들의 어떤 발주권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길게 네, 봐서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발주도 늘어나지만 먼저 제가 20의 구제금융 조치 그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면적 양적 완화 조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표로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정책들이 나왔을 때에 조선주가 대체적으로 다 랠리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서 한번 이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2월 달까지 제1차 LTRO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2011년도 12월에 장기 LTRO를 실시했는데 그때 규모가 4,892억 유로였고요. 2012년도 2월에는 5,295억 유로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주가하고 큰 조선주 연계가 없었고요. 이때 특히 조선주와 연계가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그 사이도 양적 완화를 좀 했었는데 올해 1월 22일 날 대규모 전면적 양적 완화를 이제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은행에 대한 3년 만기 장기 대출 말고 기존에 유로존 대형 기관의 금융기관, 국제기관 그리고 해운국 관련된 국채까지 다 매입을 하고 또한 자산담보부 정권도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기대가 크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유로존의 어떤 경기가 작년에는 성장을 못했는데 올해는 한 1.8% 정도 GDP 성장할 거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렇게 경기 부양하면 조선주나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일까?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표를 보시면 22의 양적 완화와 업종별 수익률이 있는데요. 네, 양적 완화하고 종목별로 수익률, 섹터별 수익률인가요? 네, 섹터별로 보시면 섹터별로 이제 어느 쪽이 좋았나요? 그렇죠. 1차 LTRO가 2011년도 12월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보시면 1차 LTRO 시행한 이후에 2012년도 2차 LTRO가 실시하고 그때까지 두 번에 있었는데요. 한 9,1조 유로 정도 됐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또 전면적 양적 완화를 할 때 조선업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도 같이 올랐죠. 왼쪽에 이렇게 점선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조건 이제 22에 양적 완화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가 강할 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하는 그게 바로 조선주인데요. 그래서 2011년도 가을부터 2012년도 3월까지 종합주가시 올랐습니다. 한 1,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조선도 올랐는데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만약에 좋으면 조선주도 상승은 지수보다 시장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증거 자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선하고 에너지는 1차 때 그리고 이 12쪽에서 QE 시행 전후 이때 모두 다 올랐는데 지금 두 시기가 좀 다르게 움직인 게 증권하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이요. 이쪽은 좀 양시기가 서로 좀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정권은 이제 실제 1차 LTR로 시행했을 때 그때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와 연계돼서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가을부터 2012년 봄까지 지수가 20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권주가 같이 올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LTR이나 이런 부분들 완화가 나왔을 때 유가의 궤적도 좀 같은 방향성을 띠지 않았었을까요? 어떻게 유가는 그때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고공행진이지만 LTR가 나오면 네. 유가가 좀 더 추가로 상승했던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그렇죠. 2014년 6월부터는 그때도 LTE 이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선주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때는 유가가 급락을 시작하기, 100달러를 무너지기 시작하기 했을 때 같이 그랬고요. 그럼 이제 유가는 급락을 하진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이라 본다면 이제는 같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20의 양적 완화가 있어도 유가를 건드려줘야 결국엔 시세가 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은 좀 아니죠. 어떻게? 왜냐하면 2011년도는 유가는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고공행진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벌써 유가는 올라갔었죠. 2009년부터 이제 계속 올라갔었고요. 그럼 지금 유가는 바닥권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경기가 살아나면 GDP 쪽이 유럽이 살아나면 중국이 좋아지고요. 중국이 좀 우리도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유가는 오르지 않더라도 뭐 박스권이 있더라도 경기 회복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은 조선업과 이런 건설업 쪽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유가는 레벨보다 좀 방향성 쪽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주 이 12쪽에서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 게 사실은 좀 실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을지는 또 의문부호를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을 이제 분석해봤더니 별로 메리시 없어요. 그 얘기는 그렇죠. 그래 거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선주들은 PER이나 뭐 이 부분 보기보다 PSR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 또 그래서 또 조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장성도 과거에 기준을 했으니까 PSR이 낮게 나와요. 좀 괜찮지만 지금부터 성장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는 개선은 되는데 좋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저평가돼 있다 산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표로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4개의 국내 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대우조선만 3.5%고 나머지는 삼성중공업 3.1%. 삼성중공업은 이제 건축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사부도 있기 때문에 3.6% 나왔고요. 나머지 순수 조선이 건설이 다 일몰적으로 가지 않았나요? 그 중국은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네. 건설사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미포도 0.9%고요. 순수 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기계사업부도 있는데 0.8% 영업이익률이고. 그러면 이제 EPS 올해 예상 실적입니다. 좀 좋게 봐줬을 때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PS를 보면 대우조선 2,000원입니다. 그럼 2만 원이라면 PER 10배고요. 나머지 현대중공업은 3,500원이니까 35,000원이면 10배인데요. 지금 그러면 40배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가 아닌데 40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25배 정도 뭐 되죠, 그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밸류에이션 가치 따지 없을 정도로 높죠, 이것도. 자, 그러면 수익 가치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우조선 빼고. 그럼 PBR 가치, 자산 가치로 보면 그동안 번 게 많기 때문에 PBR 0.5배, 0.6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배 미만이니까 청산 가치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50% 수익이 나죠. 만약 청산하면 바로 오늘 망한다면 투자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회사들이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PBR 가치로 투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적 개선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장기 투자해야 될까? 이런 측면을 보면 장기 투자는 ROE가 최소한 1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워런 버핏도 15% 정도 돼야만 장기 투자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ROE가 지금 1%대, 4% 이러지 않습니까? 없네요. 그죠? 거의 없잖아요. 그죠? ROE가.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니까 자기 자본 ROE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배당을 받든지 어떤 은행 이자보다 더 받아야 되니까. 은행 이자 2%라면 최소한 두세 배 이상 6% 뭐 이렇게 이상 가야 되는데 결국은 대우조선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대우조선 해양만
투자 가치가 있지 이 밸류에이션으로 그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게 이 22쪽에 좋은 호재성 재료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니까 예. 지금 당장 망하지 않을 거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제 종목별로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인가요? 아니죠. 잠깐 여쭤볼게요. 그 JP 모간인가 거기서 한 수주 전에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현대미포는 뭐 현대중공업은 올해 연간으로 한 35%까지 가능하고 주가 상승률이 그리고 현대미포도 한 60%인가 70%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요. 하여튼 굉장히 좀 좋게 봤던 리포트를 제가 봤거든요. 그 기사화됐던 부분을. 근데 걔네들 논조는 이제 그 상선 쪽에 발주가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복잡했던 뭐 플랜트 이런 거 말고 한 수개월 정도 안에 PER이 6배 수준까지 줄어들 정도로 아주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수년인가요? 수개월인가? 네, 수년 내에.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선반영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미포는 PER 지금 높다고 해도 한 6, 7배까지 다운될 수 있어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그에 대해서 투자 전략으로는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내년 예상 실적을 보면 올해 현재 주가는 PER 8배 정도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는 특히 탱크선이라든 이런 데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올해부터 강하게 나올 걸 보입니다.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퍼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이렇게 투자 가치가 없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저점이라고 보면 주가 측면을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 바닥을 찍었던 거죠. 기술적으로 작년 10월 때 거래량도 실리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지수가 어느 정도 간다면 조선업의 어떤 시장 대비 수익률은 더 크다. 그래서 저도 대우조선해양은 목표가를 27,500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미포는 특히 투자 포인트는 탱크선이다. 탱크선은 결국은 유류라든지 이런 거 수송하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또 만약에 단기에 60달러대 간다면 탱크선 발전은 좀 이어질 걸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해운사들이 많은 유럽이죠. 유로존이 좀 살아나면 어떤 탱크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주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지노 좀 빠르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분들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 지금 접혀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는. 또 멀리도 아니도 최근 고점에서 그렇게 절반이 지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GKL도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뭐 리포트 보니까는 중국 쪽 얘기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다. 근데 강원랜드도 좀 밀렸고 JB 뮤즈먼트인가요? 그쪽도 좀 낙폭이 컸었는데 이쪽은 카지노는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차트로 봐서는 그림으로 봐서는 정말 겁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수준 내려왔죠. 지난번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8월부터 카지노주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강원랜드 빼고 나머지는 그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크루즈 산업 육성법도 나오고 그러면서 통과되면서요. 모멘텀 생기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파라다이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작년에 안 나오는 것은 대다수 애널리스트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런데 파라다이스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보다 적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중국에서 공안부에서 해외 불법 도박 이제 단속 강화하겠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그게 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 특히 오늘 파라다이스는 최근에 외국인이 샀던 물량을 그대로 다시 손절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급하게 빠졌고 또한 GKL도 8% 빠졌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했던 게 그대로 제자리 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장기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영업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아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리조트, 복합 리조트라든지 GKL도 그렇고요. 이런 쪽에는 뭐 2017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 이해한다면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아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아까 공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은 이제 악재는 거의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오늘 정도로
주가 측면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바닥을 다 확인할 걸로 보이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것은 큰 것보다도 이제는 횡보하는 구간이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스닥 내에서 급락한 업종군 게임주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파티게임즈 하한가였고 게임빌이 또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뭐 수급이다비다에서도 특징주였고 게임빌 14% 급락. 이 대형 게임주들 많이 밀렸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좀 상당히 투자 심리 냉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네, 11일 날 이제 실적 발표라고 봤는데 이제 내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컴투스 게임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별로 예상보다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컴투스는 실적 대비해서 예상 충족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이제 성장을 계속 이어진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게임빌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나오지 않지 않겠나, 안 나올 걸로 좀 보이고요. 시장 하이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이를 좀 했을 거예요. 3분기도. 그래서 4분기도 마찬가지일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게임주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컴투스를 발표하고 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밀렸거든요. 한 달 동안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그렸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컴투스도 많이 올랐고 게임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어떤 빌미로 실적이 재료가 노출되면 오히려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게임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닥의 지수도 좀 불안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더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전망 좀 연결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코스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좀 많이 밀렸으니까요. 물론 이제 올해 한 11% 업종, 그 지수상으로 11%면 종목으로는 뭐 한 100%씩 올라갔던 종목도 있었고요. 한 50%, 30, 40%는 뭐 대부분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도왔던 종목들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세였는데 한 달 만에 지금 11% 급등하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번에 1월 달 후반에 나왔던 장중 조정 2%대 그날은 1%로 이제 좁혀서 마감됐었는데 오늘은 그냥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심리를 안 좋게 해놓고 마감되는데요. 코스닥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코스닥은 593포인트 지지선으로 봐야 된다. 네. 그거 지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주가도 올라가지고 결국은 596포인트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 근데 오늘 종가로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596포인트를 내일 10시까지 회복을 못 한다면 조정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실적,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엔 다음 카콘과 또 실적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다음 카콘 지금 급락했습니다. 실적 앞두고. 생각보다 좀 아직은 시장을 하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분간 조정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코스닥 대형 업체들이 실적보다 물론 예상보다 잘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IT 부품 중에서 특히 FPCB나 이쪽은 하지만 주가에 다 반영됐거든요. 거의 다 100%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 카코도 마찬가지지만 12만 원대에서 18만 이렇게 16만 원대 올라왔고요. 컴투스도 5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50%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추세 하락이나 추세 반전의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오른 주식은 일단은 반등 이번 주 잠깐 반등할 때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는 1940은 안정될 거로 지지될 거로 보이고요. 오늘 또 뭐 1950 내에서 있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는 빠질 종목 업종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몇 개 업종들은 좀 빠졌지만 특히 이제 지수에 가장 역할을 크게 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모습이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139만, 141개. 오늘 개인적으로 왜 올랐다고 보세요? 그냥 수급적인 걸로. 삼성전자요? 네네. 저는 예. 이제 삼성전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삼성전자의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이제 휴대폰 사고는 안정된 실적이 나오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지금 이제 송도 쪽에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워크사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이제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화 이제 생산이 된다면 이제 한 1, 2년 내년부터라도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먹여 살 수 있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주가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한판 승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승부수 띄울까요?
이제 대우건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도 흐름 네.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어떤 관점에서 꼽아주셨죠? 지난번에 그 대우 조선해양했는데 또 대우자 들어간 그것도 대우건설이네요. 아세요? 지난주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3주 연속 대우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허니버터가 집가로 치면 허니버터 칩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니버터 팩이 에이블 CNC고 허니버터가 칩은 대우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허니버터 칩도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낸 거고 달콤하게 해서 그러면 이 건설주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 업종이 바로 집 부분, 주택 부분이 알파거든요. 이 성장성. 그렇죠. 대우건설. 올해 네. 특히 예.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8,000가구 분양했는데 올해는 31,000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4,000가구는 분양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푸르지오 열풍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대규모 또 분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수급도 지금은 오늘 또 기간이 50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만 주만 더 기간이 사면 8,000대는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우건설을 내일 한판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오펙 월간 석유 보고서 나옵니다. 이와 함께 2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진행됩니다. 유로존에서는 2월 선틱스 투자자 신뢰 지수와 함께 EU 외무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12월 3차 산업지수 발표됩니다. 내일 국내 증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게임빌과 컴투스 두 개의 대형 게임사가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놓고요. 현대백화점과 OCI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제낙스, KG 이니시스, 리젠, 코롱 인더스트리가 신주인 수거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전환사채 물량을, 이화전기는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다소 좀 오늘 장의 부담 요인이 됐는데요. 장 마감한 이후에 화장품주 제네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적자 전환이었는데요. 이것보다 좋았으니까 내일 장의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양시장 조정 들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내일 조정 패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